북한의 오물풍선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의 북한의 난폭하고 위험한 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요즘인데요. 미국 등 많은 나라의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며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한국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요. 처음으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날이며 공군을 창설하여 6회 공군의 3군 체제를 완성한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이러한 국군의 날 행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기술과 무기, 그리고 능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괴물급 신무기 현무5와 더불어 로봇계와 드론은 물론 공군의 자랑 블랙이글스의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블랙이글스의 하늘을 수놓는 멋진 비행에 국내는 물론 외신도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의 군사력에 영국 BBC 외신 기자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연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비안 싱클레어입니다. BBC 방송국에서 해외 이슈를 담당하는 기자로 주로 유럽이나 북미 등 서구권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전 항상 세계의 중심이 서구권에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아시아는 미약한 경제 성장을 하는 개발도상국들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전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거든요. 어렸을 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전쟁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대요. 늘 저에게 내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은 폐허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 군인들도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지. 우리가 준 오래된 총이나 탱크로 싸워야 했다. 그때 한국군은 정말 열악했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장비도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했었단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나라,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인식됐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삼성, LG 같은 큰 회사나 요즘 핫하다는 K-팝 정도일 뿐이고 군사력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군사 강국이라 하면 중국 정도나 떠올랐을 뿐이죠. 그러다 얼마 전 할아버지가 받으신 한국전 참전 훈장을 거실에 걸어두셨는데 그걸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7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할아버지께 혹시 요즘 한국 소식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미소 지으시며 가끔 뉴스로 이야기를 듣고 있지. 내가 알던 그 가난하고 약했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차에 10월 1일에 한국 국군의 날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행사를 직접 취재하고 싶은 마음에 방송국 편집장님께 수십 번 요청하여 허락 끝에 한국으로 취재를 갈 수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를 준비하며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정보들이 쏟아지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5위래요. 우리 영국은 6위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말이 돼? 하고 계속 다시 확인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가난하고 약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동료 기자인 올리버에게 제가 지금 알아본 정보가 사실인지 한국이 우리보다 영국보다 어떻게 군사력이 높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올리버는 정말 몰랐냐?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 강국이고 특히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군사력을 발전 및 증강시켜왔고 제일 큰 이유는 북한과의 휴전 상황이며 그에 따른 자주국방 정책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더라고요. K전차,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리즈 같은 첨단 무기들을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무기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라고 하니 정말 놀라웠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어요.
2006년에는 고작 2억 5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2년에는 174억 달러로 늘었다니 말이에요. 16년 만에 7배나 늘었다니 믿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의 계약 의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알게 된 것도 흥미로웠어요. 이곳에서 첨단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해요. AI, 로봇공학, 우주기술까지 동원해서 미래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모든 정보를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그 약하고 가난한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첨단 기술력을 가진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변해 있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마도 우리의 편견 때문이었겠죠. 아시아 국가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힘을 키워왔으니까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한국 방문이 더 기대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첨단 무기들을 볼 수 있을까? 한국군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설레었어요. 국군의 날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한국군들과 많은 시민들이었어요.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는 물론 시범단 그리고 곧이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검은 제트기들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블랙 이글스였어요. 옆에 있던 한국 취재원 지아씨가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실력을 가졌으며 해외 각국 에어쇼에서도 많은 수상을 했다고 말했어요. 2022년에는 영국 에어쇼 IAIT 최우수상, 인기상 수상도 했다고 할 만큼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요. 정말이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멋졌어요. 정교한 편대 비행과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에어쇼가 끝이 나고 오후에는 시가지 행진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좀 더 특별하다고 지아씨가 알려주었는데 왜냐하면 시가 행진에 공중 전력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파치 헬기뿐만 아니라 블랙 이글스의 도심지의 저공 비행 등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군인들의 행진이 이어졌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증강현실 AR 기술이 적용된 헬멧을 쓴 특수부 대원들이었는데 지아씨 설명으로는 이 헬멧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보여준다고 해요.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한국 및 외신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는데 현 정권은 강한 안보의식을 보여주는데 이런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도 그 일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한대요. 제가 느끼기엔 국군의 날 행진 중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던 건 현무-5 미사일이었어요. 36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이 등장하자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현무-5는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시설, 김정은의 지하 벙커나 금수산 태양궁전 등을 겨냥했다고 해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현무-5의 성능에 대해 더 자세히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GPS 보정 기능, 실시간 궤적 조정 능력, 스텔스 기술까지 갖추고 있다니 이건 그야말로 괴물 같은 미사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로봇계와 드론 같은 최첨단 무인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로봇계는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지아씨 말로는 이런 로봇들이 위험한 지역의 정찰이나 폭발물 제거 등에 활용된다고 해요. K 흑표 전차와 KF-21 전투기도 볼 수 있었어요.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한대요.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자동 장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전투기였어요. 스텔스 성능에 최신 레이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미나 씨 말로는 이 전투기가 완성되면 세계 항공 전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비비안 네가 볼 한국은 내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다를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그 약하고 가난한 나라는 온데간데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변해 있었죠.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봐야 한다는 걸 실감했고 동시에 많은 질문도 생겼어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이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는 주변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말이에요. 특히 북한은 어떤 반응일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 후 저는 현무-5 미사일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였어요. 지아 씨의 도움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죠. 그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투척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는 심각한 생화학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북한이 실제로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현무-5 미사일의 존재는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된다고 해요. 3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의 지하 시설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현무-5는 북한에게 우리가 언제든 너희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라고 전문가가 말했어요.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현무-5의 존재가 북한만 긴장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이 미사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현무-5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군사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아 씨가 알려줬어요. 러시아도 극동 지역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현무-5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주한미군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관계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지면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봤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현무-5를 비롯한 첨단 무기 개발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식의 군비 증강이 결국 더 큰 갈등을 낳게 될까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유엔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동북아 정세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실감했어요. 현무-5 하나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니 정말 놀라웠죠.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무기 하나가 어떻게 국제 정세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후 한국 군사력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말을 믿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5위가 너무 낮은 순위 아닌가 싶어질 정도예요. 현무-5 미사일, K-흑표 전차, KF-21 전투기 이런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이에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접목해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우주기술까지 동원해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만난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접목시키고 있어요.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우주기술까지 모든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수출은 우리 방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무기는 유럽 시장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 호주, 인도 등으로의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군의 훈련 수준도 놀라웠어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혹한기 훈련, 화생방 훈련, VR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훈련 등. 이런 훈련들이 한국군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런 군사력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한국군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레바논 등 전 세계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한국군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어요. 한국의 국방 정책도 인상적이었어요.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모순적으로 들렸는데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필요한 접근인지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강대국이 된 거예요. 한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거죠. 뉴스를 보니 한국과 북한의 군사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이러한 국방력을 본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국군의 날을 취재하며 한국의 국방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준 여러 관계자들과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하여 도왔던 한국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고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감동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예일대 어느 한 강의실에서 한 교수와 한 학생이 뜨거운 토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토론이 진행될수록 교수의 주장보다 한 학생이 펼치고 있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미모의 여대생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생각이 180도 변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에 다니고 있는 클로이예요. 저희 학교는 1701년에 설립된 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이며 노벨 상수상자 76명,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수많은 세계 지도자의 모교이기도 해요. 저는 아이비리그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자랑스럽고 세계 최고의 교수님과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어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생각이 잘못되었던 건 아닌가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제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변환시킬 수 있게 된 계기였죠.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예일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 외에 유일한 휴식처이자 취미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였어요. 나루토, 원피스 같은 유명한 시리즈는 물론이고 너의 이름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빼놓지 않고 다 챙겨보았어요. 일본의 섬세한 애니메이션 기술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일본에 대한 이미지도 정말 좋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정갈한 음식, 일본인들의 조심스럽고 배려 있는 행동 등 이 모든 게 멋져 보였죠. 심지어 일본어도 독학으로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히라가나 정도는 자연스럽게 읽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이고 요즘 미국의 K-팝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제 관심사는 아니었거든요. 저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인 엠마는 부모님이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계신데 엠마네 집에 일본인 미호와 한국인 유진이라는 친구가 지내고 있었어요. 같은 동아시아 역사 수업도 듣고 있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유진이보다 미호가 사실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일본 문화에 대해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포트럭 파티는 각자 음식을 준비해와서 함께 나눠 먹는 파티인데 미호는 오니기리, 유진은 김치볶음밥이랑 김밥을 가져왔어요. 처음에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해서 좀 당황했어요. 미호도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 온 노력이 있으니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되어서 용기 내서 맛보니 이게 웬걸?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냄새와는 다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미호가 사실 김치 유원조는 일본이야.
우리가 기무치라고 부르는 게 원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유진의 대응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미호,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김치는 한국 고유 음식이야. 한국의 김치는 삼국시 때부터 있었고 일본 기무치는 김치에서 영향받은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미호는 계속 일본 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호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일 이후로 미호와 유진이 사이의 분위기는 외출타게 하는 듯한 아슬아슬했고 둘 사이에 끼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이야기만 듣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그 덕분인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실을 조금 저도 모르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미호가 일본의 우수한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 유진이가 조곤조곤하게 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5,000년 역사, 한글, 그리고 한국 전쟁 후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미호는 제가 유진이와 가까워지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클로이, 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잖아. 일본이 더 대단한 나라라고. 라며 계속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 일본이 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았어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미호와 유진, 그리고 저는 함께 동아시아 역사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어요. 우선 이 수업은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이 다 함께 듣는 특별한 수업이거든요. 저희 반에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있고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보이지 않는 나라별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업의 교수님은 일본계 미국인인 스기모토 선생님인데 정말 박학다식하신 분이에요. 수업 내용도 깊이 있고 흥미로워요.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가끔 일본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은근슬쩍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지난주 수업에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 배웠는데 스기모토 교수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근대국가로 변모시킨 놀라운 혁명이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식 근대화를 이룬 나라죠. 이를 통해 일본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왠지 다른 나라들은 뒤처진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 중국인 학생왕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변법자강 운동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잖아요. 중국도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스기모토 교수님은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그렇죠. 하지만 일본의 변화가 더 빠르고 성공적이었답니다. 중국의 변화는 좀 더 시간이 걸렸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유진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개화운동도 있었어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죠.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도 변화를 모색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성공하지 못했죠.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늘 결론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의 토론이 매번 벌어져요. 한 번은 임진왜란 아니 일본에서는 블로쿠게이초 전쟁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그때도 유진이를 포함한 한국인 학생들의 반응이 싸하더라고요. 미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진출 계획이었다고 주장했고 유진이는 그건 명백한 침략 전쟁이었다고 맞섰죠. 중국인 학생들은 명나라의 도움으로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요. 사실 저는 제3자의 입장으로 들었을 때 각자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같은 역사적 사건도 국가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의 차이가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실감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스기모토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내가 예일대에서 바라던 수업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난 수업에서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진이의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유진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라며 말을 묵살하며 넘어가셨었어요.
정말이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에 대해 다루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먼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센카쿠 열도 문제를 설명하셨어요. 이 섬들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쿠릴 열도 문제도 언급하셨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점령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영토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다케시마, 한국에서 말하는 독도에 대해서입니다.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바라봤고 미호는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중국 학생들도 흥미로운 듯 고개를 들었죠.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역사적 배경과 국제법적 해석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칠판에 다케시마라고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1905년 시마네 현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죠. 그 순간 유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유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단호한 표정이었죠. 저는 곧 큰 논쟁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어요. 미호도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1905년 시마네 현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죠. 그러면서 오래된 지도들과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였어요. 유진이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교수님,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이 일어났어요. 유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워 보였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에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가 512년에 우상국을 복속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우상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근대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세요. 15세기에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시마네 현고시로 일본이 공식적으로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어요. 교수님, 그건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압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를 어떻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나 자국에 유리한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1696년 일본 막부가 발행한 죽도 도해금지령을 보세요. 여기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실수였을 겁니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되었어요. 아니요. 교수님, 그 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총사령부 훈령 677호 SCAPIN 677호를 보세요. 여기서 독도는 명확히 한국 영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명령일 뿐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진하지만 교수님, 이건 전후 처리의 중요한 문서예요. 국제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현재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독도에는 한국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한국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했는데 한국이 거부했잖아요? 교수님, 이미 한국 땅인 곳에 대해 왜 재판받아야 하나요? 그건 마치 교수님 집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재판하자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에 교실이 지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스기모토 교수님은 얼굴이 붉어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미호를 포함한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예요.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정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이의 당당함과 깊은 지식에 감동받았어요. 유진이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스기모토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진이 제기한 점들에 대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토론해 봅시다.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질서정연한 논리는 무시하고 일본이 우수하다고만 내세우고 있는 모습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객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미국에서 한류 열풍이 생각보다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놀란 건 한국 드라마와 영화였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는데 이게 한국 드라마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킹덤이라는 드라마도 좀비물인데 한국의 역사와 결합해서 독특하고 재미있다고 하던데 아직 1편만 보았는데 빨리 다음 편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유진이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른 한국 음식도 찾아봤어요. 불고기, 비빔밥, 한국식 치킨 등 정말 다양해서요. 저희 동네에도 한국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제가 설화수 윤조 에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제품이란 걸 이번에 알았어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는데 한국 제품인 줄 전혀 몰랐네요. 가격이 좀 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찾아보니 우리 생활 곳곳에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지나쳤는데 알게 되니 한국에 대해 관심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가는 걸 결심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우선 서울부터 가볼 거예요. 유진이가 추천해준 곳들이 정말 많아요. 경복궁, 광화문, 북촌화 녹마을 같은 전통적인 장소들도 있고 강남 홍대, 이태원 같은 현대적인 곳들도 있대요. 특히 남산 서울타워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제주도예요. 한국의 하와이라고 하던데 아름다운 해변과 오름이라는 특이한 언덕들이 있대요. 특히 성산 일출봉에서 보는 일출이 장관이라고 해서 꼭 보고 싶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들도 잔뜩 먹어볼 거예요. 유진이가 만들어줬던 김치볶음밥도 좋았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는 비빔밥, 삼겹살, 떡볶이, 치킨의 맛은 또 다를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특히 한국식 치킨은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가장 기대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한복 입기예요. 유진이가 강력 추천해줬는데 한국의 전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건 몰라도 꼭 해볼 예정이랍니다. 유진이가 추천해주고 제가 찾아본 건 이 정도인데 혹시 한국 여행을 가면 꼭 가보거나 해봐야 할 체험이 있다면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최대한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 관심 밖의 나라였는데 수업 시간의 사건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진이가 교수님께 논리 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내 조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온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독도를 우리 한국인 유진 씨의 논리 정연한 설명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각과 경험을 바꿔주었다는 게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다음 사연도 외국인에게 감동과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사연 또한 받고 있으니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ally occupied the field of philosophy and thinking and then criticism in Japan, and then still now it goes on. And many people think that the post-war period of Japan has not ended and still will not be over in the foreseeable near future. And simply because we now in 2022
face a very serious challenge from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Asia, from Korea, from China, and then East Asian countries, Southeastern countries, which were colonized or invaded by Japan, and particularly the question of forced laborers and comfort women are the very, very hot and then serious issues right now in 2022, after almost 80 years of the end of the war. And also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of the American Army base in Okinawa, as you know, causes so much also the problems and also the debate among Japanese people, which divided the thinking of Japanese. And then the election is coming this June.